할머니는 평생 밀가루 반죽을 빚으셨어. 칼국수와 수제비를 잘 만드셨지. 할머니는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듯 점점 구부정해지셨어. 할머니는 이제 희고 둥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셨어. 흰 가루가 담긴 항아리 속에서 지금도 따뜻하셨어. 하늘에서도 반기듯 밀가루 같은 할머니 가루 같은 눈이 내렸어. 펑펑 내렸어. 202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동시 당선작 정준호 시인의 가루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이따금 하늘에선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도 하는데요. 정준호 시인의 가루를 읽으며 눈의 또 다른 이름은 안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건강 잘 챙겨라. 언제 어디서든 손자의 건강과 행복을 걱정하시던 할머니의 사랑처럼 소중한 당신들의 당부 인사도 눈과 함께 도착했을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죠. 눈처럼 내려앉은 숱한 안부를 발견하고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왜 눈은 언제나 반갑고 아름답고 그토록 반짝였는지, 왜 쌓였던 눈이 녹아 사라질 때 아쉬움보다 따뜻함이 밀려왔는지. 여러분은 이 겨울 누구의 안부를 기다리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유희경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게 별로 없고 싫은 게 너무 많은 시인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이거 이제 여기 대본에 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밝혀달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싫은 것만 잔뜩 떠오르고 좋은 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유희경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시집으로는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이 있고, 출간하신 산문집으로는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이 있습니다. 시동인 장란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제19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 시집 이 다음 봄에 우리는을 출간하셨어요. 출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연말에 너무 바빴어요. 뭐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지원 사업이라든가 혹은 뭐 했었던 일들의 마무리들이 몰아닥쳐가지고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연초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끝난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고 덕분에 이제 뭐 공부도 좀 해야겠다, 책도 좀 읽어야겠다 해서 차근차근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움에 떨고도 있습니다. 또 언제 갑자기 일이 몰아닥칠지 모르니까 이 평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구정 지나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3월 가까워지면.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새로운 일들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다들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도 들고,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평화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 그걸 또 못해요.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펴내신 시집이 시인님의 4번째 시집이에요. 이전 시집들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거나 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 두 가지를 크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 내가 발표했던 것들 다 집어넣거나 어떻게든 뭐 시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시 쓸 생각이니까 시 쓸 마음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시들을 부려놓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이거랑 또 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시집 내고 세 번째 시집까지 갈 때 텀이 좀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시들이 너무 많았고 그 쌓이는 시들이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어떤 시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최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으려면 너무 늦게 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좀 유념해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기에 겨울에 나오면 딱 좋은 시집. 이렇게 표지도 일단 표지부터. 네, 스웨터 질감에 네. 그리고 안에 실린 시도 겨울 이야기가 많고 네. 그리고 너무 딱 선물하기 좋잖아요. 이 다음 봄에 우리는 이란 제목이 겨울에 선물하기 너무 좋은 시집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시집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희경 시인님의 이 다음 봄에 우리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오긴 잘했네.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이 다음 봄에 우리는이라는 시집 제목이 이제 수록작에 있는 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시집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편집자로 한 10년 가까이 편집자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편집자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 근데 시집은 작품집의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편집자의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고, 편집자가 개입하는 것보다 작가의 의견이 좀 더 중요해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편집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줘야겠다? 혹은 편집자의 의견을 좀 더 내가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집의 편집자가 서윤우 시인님이세요. 네. 그래서 얘기를 미리 많이 했어요. 너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달라. 그리고 나도 그 제안을 수용하고 나도 너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겠다. 서윤우 시인이 제안해 준 제목입니다. 물론 서윤우 시인도 이제 회사 내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시집 제목을 제가 출판사에 기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출판사 그리고 편집자는 우선 제일 먼저 이 시집을 만나는 독자들이잖아요. 이 시집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 기꺼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겨울의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다음 봄이라는 것이 나의 다음 스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간 그렇죠. 제목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겨울시가 많으니까 겨울이 들어갈 텐데.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겨울 얘기를 했겠죠. 네, 또. 한 템포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내는 능력. 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네, 들어야 합니다. 이 표지도 사실은 저는 걱정을 했어요. 이게 아니 겨울은 한 계절인데 그럼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 표지가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 여름이 되면 다시 겨울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시집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자라는 이야기에 고집을 안 부리기로 했죠. 그리고 어떤 계절이 딱 되면 떠오르는 시집이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보다는 어떤 계절에 이 시지라는 느낌으로 그런 쪽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시인의 말인데요. 시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가 말했다. 천천히 들려줘요.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 그림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시인님께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확히는 그림자가 나한테 들려달라는 이야기이죠. 나는 그림자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림자라는 게 우리가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실체와 다름이 없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는 나든 쓰든 나든 대성화를 시켜서 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시집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자칫하면 유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뻔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전혀 뻔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걸 언제나 생각해낸 사람은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너무 새롭죠. 예. 그래서 그림자를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인데 아직은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림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그림자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고 그림자에게 제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인님의 어쩌면 새로운 어떤 화두? 이제 시작된 화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을 선보이는 첫 시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겨울의 정서와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잠시 슬픔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듬다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아낀다. 그래서 겨울을 산다. 그래서 스웨터를 입는다. 그래서 모자 속에 목도리를 넣는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엔 눈을 감는다. 누가 없어도 애써 기억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 출판사의 평에는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잠 못 드는 깊은 겨울밤의 초상에 작은 인기척이 된다. 시인님의 겨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 대답하기 전에 시 낭독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들으면서 낭독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튼 서점이나 네. 낭독과 관련된 행사 기획자다 보니까 네.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시인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잘 읽으시는데. 네. 아까 얘기하셨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다음 턴이고 그러니까 이번 시집이 겨울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봄을 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겨울 늘 시에서 겨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겨울 바깥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겨울의 한복판이고 태풍으로 따지면 태풍의 눈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한바탕 몰아치고 나서의 갑작스러운 고요 다음에 또 올 다른 바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했던 겨울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간은 겨울을 맞이했었다면 지금은 겨울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림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저한테 오겠죠. 그림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떤 시를 쓸 수 있는지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 살짝 무섭기도 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이리로 돌아오게 될까 봐서 두렵기도 하죠. 저는 이번에 네.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겨울의 추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겨울의 따뜻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나아가는 그 스텝? 겨울 바깥으로 나가는 스텝이라는 말씀에 저도 많이 또 공감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저의 사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가지 않은 것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스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시집이 나왔지만 시인님의 다음 시집도 또 어떨까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치 다음 계절을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집에는 언어의 곱씹음을 통한 언어의 미학이 잘 드러난 작품들도 많은데 아까 낭독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읽으려는데 긴장이 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그치지 않는다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비는 보살피지 않는다. 비는 애를 쓰지 않는다. 비는 무릎에 앉아 우는 아이다. 비는 눈이 되지 못한 비이며 비는 우산이 되지 못한 외투이며 비는 풍경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또 별인다는 말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의 일, 별인다는 말, 별인다는 의미, 별인다는 생각, 별인다는 물건. 시어를 다루는
시인님만의 어떤 특징이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랄까? 그런 거 있으실까요? 특히 이 두 시가 좀 그런 측면이 강한 부류에 속하는데 가끔 하나의 정황에서 출발해서 정황으로 맺는 시들이 있는 반면 앞에 말이 뒤에 시 문장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이미지가 뒤에 이미지를 끌고 가서 시가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르는 그때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하나의 장면을 대하고 내가 문학을 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골몰하는 나 자체를 상대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고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실쓰기인데 성공을 하게 되면 혼자 내밀한 비밀을 하나 갖게 되는 이렇게 들키는 경우가 있죠. 요 두 개를 딱 집어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들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개 과정에 대한 기쁨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시문학의 매력이고 미묘함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자주 써먹지는 못하죠. 일단 읽는 사람이 주로할 것이며 재밌어요. 이런 걸로만 다 돼 있으면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다 돼 있으면. 네. 쓸 때의 즐거움이 이럴 때 더 승하고 이번 시집은 유독 그런 데 집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시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론 또 그거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좀 더 시각적인 것에 많이 의존을 했었다면 지금은 시각 외에 다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저를 당기는 저에게 가장 몸을 열어주는 방식이 이렇게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서 이렇게 어떤 다른 몸을 만드는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현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저만 아는 전개이니까 유희경만의 방식이 되겠죠. 그런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읽는 저도 어떤 이 라임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서 즐겁지만 쓰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폭 빠져서 골몰해서 쓰는 즐거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뜨개질을 하듯이 나아가는 이 재미가 저한테도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는 입장에서 그리고 상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작가님처럼 말했어야 됐는데 차분차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훨씬 더 좋은 말씀, 깊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정리만, 실밥만 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집 수록작 중에 아직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확신하건대 나는 세상 모든 저녁을 사랑한다.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다. 아니, 저녁은 스스로 조건이 된다. 저녁에 대한 시인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이 끝나는 이제 부록이라는 챕터에서도 그랬는데 그런 저녁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시인님 저녁 좋아하시나요? 저녁 좋아하죠. 엄청 너그러운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퇴근하는 시간. 그렇죠. 맞아요. 퇴근하는. 그럼 어떤 저녁을 특히 좋아하세요? 직장인이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저녁은 칼퇴하고 맞이하는 저녁이었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내가 지금부터 뭘 해도 나한테 넉넉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찍 퇴근할 때 그 계절별로 약간 다르죠. 겨울이면 이미 깜깜해진 후겠지만 뭐 봄이나 가을 때쯤에는 저녁다운 저녁이 되잖아요. 푸르게 골목도 물들고 사람들도 어쩐지 좀 생기 있고 공기도 삶의 냄새가 좀 묻어있는 좀 뭔가 프레시하고 그런 저녁을 좋아하죠. 저는 저녁이 좋은 이유가 노을이 져가지고 하늘이 네. 노을이 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만의 사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는 느낌. 맞아요. 그런 기분이죠. 네. 나만의 공간으로 이제 가자라는 느낌. 전 출퇴근도 안 하는데. 출퇴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출퇴근도 안 했으면서 근데 그래도 저녁이 좋더라고요. 네. 네, 저도 저녁 좋아합니다. 뭔가 되게 느슨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인님의 선한 사람 당신이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당신은 하얀 사각종이를 사랑해서 앉아있는 것이다. 선한 사람 당신은 기울이듯 기울여가며 하얀 사각종이를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사랑할 것이다. 시인님에게 사랑이란 어떤 걸까요? 너무 이렇게 번박한 질문이나 사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표현에 되게 제가 후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후회인 것 같아요. 후회라는 게 이제 뭐 물론 지난 일들을 이렇게 뉘우침 이런 뜻이지만 그걸 파자해보면 다음 후 늦을 후자에다가 깨달을 회자거든요.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 사랑은 정말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감감곰곰 생각해보면 아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덧붙여가는 과정이어서 제게 이제 사랑은 로고스적으로나 파토스적으로나 대단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사람이 생활하고 작동하는 방식?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범위가 너무 좁아서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날카로운 칼이고 무기고 했는데 지금 제게는 냄새 같은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공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 와중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사랑 와중에 누군가를 아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 와중에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잠이 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저 되게 공감돼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떡같이 말하면 아니에요. 작가님이 찰떡같이 받아주시는. 저도 시인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젊었을 때는 진짜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할 때 썼던 단어라면 이제는 정말 생활처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져서 사랑해라는 말을 그렇게 뭐랄까 엄격하고 까다롭게 사용하진 않는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저도 들고 저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아요. 네, 사랑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이 느낌이 썩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인님의 시집에는 따로 작품 해설이 없고 네. 부록이라는 이제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림자의 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시인님의 글과 함께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시인님께서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네. 이런 부록은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역시 편집자의 제안이기는 하죠. 아침달은 뒤에 해설이 실리는 경우보다는 발문이거나 인터뷰거나 자서이거나 이런 것들이 실리는데 되게 조심조심 하면서 형 이번 시집에 형 사진을 좀 넣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동안 사진을 찍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찍은 사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다시 들었는데 생각보다 사진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텍스트를 넣었어요. 약간 설명하는 기분이어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의 시집을 맺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을 많이 건넸어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찍어서 많이 건넸는데 다 잘리고 선별한 거겠죠, 선별. 네, 그렇죠. 네. 디자이너하고 이제 그 편집자하고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 그랬는데 네, 마음껏 선별하셔가지고 요거 남아 있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나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만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지만 좋은 건 얼마든지 좋다고 말하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시인의 말과 네. 부록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의도하긴 했지만 네. 네, 너무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왜 그 의도가 너무 보이면 조마조마하잖아요. 의도가 너무 안 보여도 좀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저는 좋은 구성이고 기획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인님은 또 독립서점 위트앤시니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점에 얽힌 이야기도 하나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년이 됐어요. 5년이 되어서 제 생활이 되었고, 그다음 왜 이야기라는 게 너무 첩첩이 쌓이다 보면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정말 많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을 하나의 사진 한 장 같이 커다란 이미지로만 딱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제가 라디오에 한번 출연을 했어요.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라디오에서 오시면 내가 집을 골라준다. 마음에 맞는 집을 골라준다는 호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를 읽어본 적이 없는데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나의 마음에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한 장르일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겨서 왔다. 뭘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다. 지치셨겠다. 네. 고민을 하다가 시집을 한 권 골라드렸어요. 김도연 시인의 아이에게라는 시집을 골라드렸는데 그걸 들고 저쪽 구석에 가서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읽고 저는 제 일을 하다가 너무 조용해서 보니까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어떡해. 엄청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휴지를 뽑아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좀 진정이 된다면 여쭤봤어요. 이 시집이 위로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서점에 와서 시집을 골라서 시를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에서 무언가가 확 온 것 같다. 물론 이 시의 내용에 있어서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를 쿡 찌른다. 그러면서 그 시집을 사가셨고 가셨고 그 내용을 이제 또 바로 그 아이에게를 쓰신 김소연 시인에게 문자로 또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또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독자한테 걸맞든 걸맞지 않든 시집을 건네주고 그의 반응을 또 시인한테 전해줄 수 있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시인으로서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유희경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게 시와 소설 혹은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한 화면을 보는 거고 뭐 연극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건 나와 이 한 권만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내밀하고 사적이고 그래서 나와 내가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정말 이 독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장소가 서점. 맞아요. 연초에 사람들이 서점에 진짜 많이 와요. 1월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정말 서점에 많이 오는데 궁금하죠. 여유가 있으면 왜 서점에 올까? 여유를 갖고 싶으면 왜 서점을 찾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오롯하게 조용하게 응대하는 방식이 책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의료진님의 마음도 저는 좀 되게 뭉클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님의 위트앤시니컬 SNS를 팔로우 하시면 이 밖에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이렇게 접하실 수 있을 출연료 겁니다. 안 받아도 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정당한 대가를. 네. 여러분, 독립서점 위트앤시니컬 그리고 유희경 시인님의 새 시집 이 다음 봄에 우리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이 시집이 1부, 2부, 3부 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부록까지 총 4부가 되겠죠. 네. 2부에 고백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파트죠. 파트에 네. 이제 오송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고백 세 번째인데 네. 이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오송 고백 3
같이 계단을 내려오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려 하고 나는 너의 팔을 잡고서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아직 오른쪽으로 가지 않은 너의 몸이 잠시 방향을 잃고 팽팽해지고 단단해지는 감촉. 그럴 때 너는 너가 아닌 것 같아. 여기 없는 사람 같아. 너를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너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진 않은 너가 돌아서면 나는 지워진 왼쪽같이 뒤가 될 오른쪽처럼 너의 팔을 놓아주고서 날이 참 좋다. 너가 응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같이 걷기 좋은 날씨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 시는 오은 시인과 관련된 시인데 제가 별다르게 각주를 안 붙였어요. 네. 이제는 너무 같이 생활을 하는 네. 사람처럼 돼가지고 네. 오은 시인한테 내가 이건 별도로 각주 안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오송에 갔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사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랑 같이 있든 혼자 있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좌우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곁에서 누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일의 당연함? 그 당연함 안에 있어서의 고마움 혹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에 각주를 달아주셨네요. 오은 시인에게 주는 시라고. 오은 시인에게 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은 시인으로부터 얻어온 시인데 시. 오은 시인이 그렇게 어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요. 약간 길치여서 문을 나가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도 오른쪽으로 일단 돌아요. 나도 그런데. 근데 너무 당당하게 가.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해도 민망히 하지도 않고. 그게 문제라는 걸 몰라. 무조건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맞아요. 예전에 오은 시인이 떡볶이집에 맛있는 떡볶이집을 발견했다면서 네. 데려가는데 그냥 질러가면 2분이면 갈 길을 삥 돌아서 10분에 가더라고요. 의기양양한 표정이어서 말도 못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찔립니다. 저도 이 순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문제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지. 아니 그렇게 가도 되잖아. 그건 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틀린 길로 간 건 아니잖아. 어쨌든 갔잖아. 라고 막 거기에 포인트를 더 가지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많이 찔립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오은 시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강사경이라는 시각작가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코워킹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 있고 최근에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있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고 올해는 서점 일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너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서점을 좀 내버려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점을 가꾸고 이 서점이 뭐 100년은 못 가도 그래도 10년은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그걸 좀 집중해보고 싶어요. 저도 위트 앤 시니컬 10년 넘어서서 15년, 20년 쭉쭉 계속 갈 수 있는 독립서점이 되기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 앞서 오프닝에서 좋아하는 게 없다라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하나쯤 말씀해 주신다면? 좋아한다기보다 빠져든 거는 확실히 하나 있는데 네. 그 잠자고 있던 저의 그 사진과 관련된 작업하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줬죠. 아침달 편집부에서. 그래서 요즘 다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일이 수반되거든요. 어떤 매번 같은 길을 걸어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정이라는 이걸 현상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심히 면밀히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유심히 들여봤던 기억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시각적으로나마 그런 일도 수반이 되고 아무튼 시간과 노력과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네. 힘든 와중에 즐겁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필름 카메라는 정말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쵸. 디지털로 다 사용하고 있죠. 아, 네. 사진 많이 찍으셔서 네. 다음 시집이나 아니면 네. 다른 책에도 네. 또 소스가 될 수 있으면 사진집을 한번 내보려고요. 너무 좋다.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인님의 사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작별 인사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수록작의 한 대목이기도 하죠. 이 다음 봄이 주어진다면 시인님께서는 누구의 무덤에서 울겠습니까? 무덤이라는 건 기억과 완전히 같은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것. 상징처럼 남아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구의 무덤에서 울겠느냐고.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독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대답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는 유희경 시인님의 이 다음 봄에 우리는을 읽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문장의 소리 3번째 출연인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매번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마다 앞보다 지금이 더 좋았다라고 의례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엔 진심입니다. 네. 여태까지 중에 최고였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심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유희경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는 바로 복싱입니다. 설재인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설재인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 소설집 내가 만든 여자들을 출간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사뭇 강펀치, 장편소설 새 모양의 마음, 붉은 마스크, 너와 막걸리를 마신다면, 에세이 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 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새는 제가 SF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개간지도 같이 출판을 하는 회사여서 최근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새 장편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장편 제목은 뭘까요? 장편 제목이 우리의 질량인데요. 네. 일하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나와서 네. 출판계 카사노바로 그러면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춘 의미로 네. 지금 편집하고 계신 개간지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편집하고 있는 개간지 제목은 어션 테일즈입니다. 네. 네. 이제 시소가 맞춰졌어요. 사장님 들으셨죠? 정말 부지런하세요. 책도 많이 내시고 편집 일도 따로 하시고. 네. 근데 복싱이란 취미도 있으시고 저의 24시간과는 또 다른 24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원래 수학교사로 일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면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는? 제가 수학교사 할 때는 소설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고 네. 대신에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거의 네.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 말에 그 수학교사를 그만두면서 난 교직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꽁트부터 시작을 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 일이 잘 안 맞으셨군요. 잘 안 맞았다기보다는 가르치는 건 좋았는데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가치관과 안 맞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셨는데 뭐라고 하면 너무 계속 카사노바인 것으로. 네. 이과 문과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나누면 안 되는데 융합형 인재인 것으로. 융합형 인재인 것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멀티인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복싱이라는 취미로 네. 오셨어요. 네. 취미가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직업이라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서 물론 저 직업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수로 등록은 돼 있고 지금은 주로 이제 동네 체육관에서 선수 준비하는 친구들의 샌드백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추어 복싱 선수라면 대회도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대회는 2018년도까지 나갔었고요, 말까지. 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전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 에세이에도 써 있는데 네. 제가 원래 운동을 진짜 못해서 전적이 한 패가 훨씬 많아요. 한 3승 6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3분의 1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 패가 이제 다 앞쪽이었죠. 초반부에 패 계속.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선수로 활동하실 정도면 복싱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 있으실까요? 이거를 비슷한 걸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생각을 제가 그때 되게 곱씹어 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주를 되게 좋아했는데 센 공주를 좋아했어요. 힘이 센 공주. 되게 막 무술 잘하고. 근데 제가 공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파이터는 될 수 있다. 근데 힘이 세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잊고 살다가 그 2014년에 퇴근하다가 그냥 정말 어쩌다가 구경을 갔어요. 충동적으로 체육관에.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직장인들이 진짜 많고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나만 이렇게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었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시작을 2014년에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셨던 운동이 따로 있으신 건 없어요. 처음으로 발을 들인 운동이 복싱. 네. 괜찮으셨어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경량급이라서 아무래도 경량급에선 다치는 일은 적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이제 그 근육이 잘 뭔가 자리 잡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뭐 이렇게 근육통이나 관절 아프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고요. 스파링 하고 나면은 그 찰과상 같은 건 많이 생기죠. 타박상이나. 근데 그런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네.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상을 입어도 그것은 되게 개운한 부상이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네, 지금 맞아요. 왔어요. 네. 그렇다면 설재인 작가님의 복싱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루라도 샌드백을 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돋는 게 예스일겠죠? 네, 예. 예스입니다. 매일 치신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죠. 책상 앞보다 링 위에 올랐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네. 예스. 당연합니다. 내 삶은 복싱을 시작한 이전과 이후로 크게 바뀌었다. 네, 엄청 예스입니다. 올 예스가 나왔어요. 올 예스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찐 사랑인 걸로. 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서 매일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글은 언제? 편집은 언제? 직장 생활로. 그래서 일단 훈련 체육관 다니는 거는 하루에 원래는 3시간 정도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시에 닫아서 네, 3시간까지는 못하고요. 닫는 시간까지 합니다. 퇴근하고 나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하고 토요일에는 그런 거 좀 재밌는데 교류 스파링이라고 다른 체육관 사람들이랑 스파링 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에 스파링하고 일요일에는 이제 그 러닝을 하는데요. 네, 혼자서 그냥 한강에서 뛰는데 보통 하프를 뛰는 편이고요. 하프라면 21km. 네. 오, 되게 많이 뛰시네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운동을 안 하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글은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네, 5시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보통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6시간 하루에.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푹 자게 되나요? 네, 운동을 하고 와서 물을 조금만 마시고 술을 한 잔 마시면 금방 잠드는. 네, 그러면 아주 네, 잘 잡니다. 꿀잠을 자죠. 되게 네. 건강하다. 되게 알찬 하루를 보내시네요. 되게 부럽습니다.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어쨌든 때리고 맞는 네. 스포츠니까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진짜 보아야 알 수 있는데 스파링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저를 진짜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날 정말 미워해서 죽여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이제 끝나는 중 딱 땡치고 나면은 90도로 서로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껴안고 내려와요. 그게 그 순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장면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스포츠맨십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렇게 좋은 분들이었고 또 내려와서 막 서로 수다 떨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격투라는 게 네. 그만큼 예의 범절을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뭐 태권도도 그렇고 네, 검도도 맞아요. 그렇고 네. 그만큼 위험하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깍듯한 예의 범절이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네. 스포츠가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복싱이 취미일 때랑은 다르게 교사일도 그만두고 나중에 선수로서 활동을 할 때는 네.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럼요. 근데 반대해봤자 뭐 어쩔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맞아요. 하겠다는데. 그렇죠. 맞아요. 반대쯤이면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고 또 사실은 그랬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만두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완전히 퍼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래서 복싱 덕에 또 그 시기를 잘 버티고 네. 뭐 이건 또 그냥 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신 분은 없었나요? 많으셨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뭐 그럴 기미가 없었으니까 뭐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서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인재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네. 이게 복싱이 남성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어려움이 있다던가. 여성으로서. 네.
저는 이제 요새는 그 여중생들, 선수 준비한 여중생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여성 지도자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그 팁 같은 거를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여자 전업선수들이 그 패드형 생리대를 쓴다는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하루에 6시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패드형 생리대를 차고 운동을 하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대회 나갈 때 생리주기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팁을 주고 뭔가 조언을 줄 여성 지도자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안타깝고 좀 지도자들이 이제 지금은 여자 선수들이 꽤 생기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쯤에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각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군요. 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스포츠가 네. 또 남성 중심이었고 여자들의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게 느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비법을 전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에세이 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 에는 복싱을 하면서 얻은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던데 복싱을 시작해서 소설 쓰기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있나요? 맞아요.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건데 복싱을 안 했으면은 교직을 그만둘 거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용기를 못 얻었을 거고 교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소설 쓰기 시작했고 그냥 연쇄적으로 중간에 복싱이 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복싱이 이제 소설 쓰기에 도움을 준 거는 뭐든 훈련하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거를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맨날 하면 된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운동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맞아요.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 네. 글쓰기도 그와 같죠, 사실은. 네, 맞아요. 되게 또 응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응원 어떻게 드려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맞아요. 하면 된다. 일단 해라. 네. 그리고 일단 포기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포기하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 다른 길은 분명히 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 세상일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저는 응원이 됩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레전드로 꼽는 경기가 있다면? 이게 그 스리사켓이라는 태국 선수가 있는데 스리사켓 대 곤잘레스 2차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그냥 비유를 하자면 어떤 변방의 선수가 있는데 1차전에서 스타를 어쩌다가 판정승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의 팬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재경기를 하게 됐는데 2차전에서 4라운드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 스타를. 영하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태국인이 아니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태국을 너무 사랑해서 모두가 곤잘레스를 응원할 때 혼자 스리사켓을 응원했는데 그렇게 4라운드 때 그렇게 KO를 시켜주어서 너무 기뻤죠. 와, 그거 영화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멋있다. 그냥.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니 멋있습니다. 계속 응원받고 있는데요. 작가님의 단편소설 사뭇 강펀치를 보면 복싱하는 어린 여자 선수가 나오는데 체육계에서 행해지는 폭력들이나 승부 부정도 나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되게 빈번한 일이고요. 특히 복싱 같은 경우에는 판정까지 가는 경기라서 판정이 정말 너무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요. 경기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전업 선수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그래서 이게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좀 인기가 꺾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항상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네, 안타까운 거죠. 모든 이제 생활과 삶이 인간의 삶이 그렇지만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가 대놓고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맞아요. 룰을 지키며 매너 있게 네. 경기를 하겠다라는 장르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 어떤 부당함이나 그런 게 끼어들면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죠. 정말로요. 선수들이 특히 정말 지도자들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이긴 경기인데 남의 손이 딱 올라갈 때 네, 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 엉엉 우는 선수들도 봤고 너무 억울해서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취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비인데 작가님의 장비 욕심 네. 혹시 전 정말 무력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 저희 관장님이 없었다면은 제가 지금도 무력이 없이 살았을 텐데 네. 장비도 별로 없이 저희 관장님이 이제 얘는 평생 가는데 제자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선물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저는 글러브도 관장님이 사주신 거고 신발도 관장님이 사주신 거고 제일 그랬을 때는 40만 원짜리 진짜 최고급 헤드기어를 선물로 주셨을 때가 헤드기어를 있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제가 내가 진짜 뼈를 묻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근데 그걸 사주시고 나서 저를 샌드백으로 쓰시더라고요. 동네 여중생들이 모두 한 대씩 저를 패고 가고 있습니다. 헤드기어를 사주시고 임무를 맡기셨구나. 네. 여중생들한테 합법적으로 전직 교사를 팰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네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 생각이 큰 그림이 네. 있으셨어. 그렇지만 그 40만 원짜리 헤드기어 되게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좀 덜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아요. 복싱에서는 왜 체급을 나누잖아요. 네. 경기를 앞두고 체중 감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 전 보통 한 4에서 5kg 정도 네, 감량을 하는 편인데요. 그 막 물도 마시지 않는 그. 네, 맞아요. 네, 물로 많이 빼죠, 수분으로. 그러시구나. 네, 근데 사실 저는 감량을 되게 잘하는 편이어서 정말 제가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는데 맨날 술을 마셔도 감량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아까 그냥 가볍게 하프를 뛰신다고 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네, 계속 뽕식 얘기하고 싶지만 문학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취미와 연관이 있어도 좋고 작가님께서 쓰신 작품 중에 좋아하는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작품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복싱 얘기 그만하자고 하셨지만 복싱 얘기 하러 왔으니까. 맞아요. 네, 그 삼육강 펀치, 그 체육계 비리에 맞서는 여중생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윤서는 그런 걸 참을 수 없었다. 이모는 너 그러면 세상 살기 힘들 거라고 핀잔을 줬지만 고칠 생각이 없었다. 그게 윤서가 가진 무엇보다도 큰 재능이었으니까. 참아선 안 되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그 강펀치 같아요. 그냥 확 날아오는 강펀치 같은데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사실 이 문장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자. 네, 저한테 약간 다짐 같은 그런 문장이었기 때문에 네, 잘 해봤습니다. 네. 이게 되게 보통 낭독을 해주시면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99%거든요. 대박. 근데 되게 작가님의 복싱의 한 컷을 본 것 같아요. 지금 하나 그냥 훅 날아 들어오고 말았어. 근데 그게 되게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릴 질문도 되게 좀 권투 같다, 복싱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소설집 소개에 보면 혹평 독자단의 피드백을 받아 보완한 다음 마무리된다. 여기서 혹평 독자단이란 작가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혹평만 하는 독자들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거 경기하는 거 스파링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혹평 독자단을 모집하는 경험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이 당시에 딱 이 독자단 모집할 당시에 스파링 진짜 많이 다녔는데 원정으로. 맨날 관장님한테 정말 30분, 40분을 혼나고 그래서 가끔은 억울했어요. 내가 30살이나 먹었는데 이렇게 40분 동안 혼나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니까 멘탈이 강력해져서 그래서 혹평만 해달라라고 모집을 한 거였어요. 제가 그때 인스타에 옛날 그 제자들이 되게 많이 친구로 맺어져 있는데 그 제자들도 너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쩌려고 이러나. 옛날 선생님들 관두고 지금 막 복싱하고 소설 쓴다고 나대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제 인스타를 맨날 들락날락 하니까 제가
혹평 독자는 모집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애들이 막 저도 읽어볼래요라고 많이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정말 아주 살벌하게 살벌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살벌하지만 되게 도움이 되는 네. 혹평이었나 네. 봐요. 와, 정말 스포츠 같고 복싱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멘탈이 네.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견디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리고 스파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막는 네, 맞아요. 스킬이 중요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또 통한다. 그러니까 잘 막는다는 건 잘 맞는 거니까 잘 맞아야 덜 아픈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가드 네. 위로 맞아야 안 아프죠. 그렇죠. 네. 되게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지난해 3권의 책을 출간하셨는데 앞서 언급했던 사묵 강펀치 그리고 마스크를 잠깐 내린 사람들이 모정의 호흡기 감염을 통해 언어를 잃고 목에 아가미가 생기게 된다는 설정의 붉은 마스크 그리고 가혹한 가정폭력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라는 환경은 같지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인물로 자란 2명의 엄지영 이야기 너와 막걸리를 마신다면인데요. 되게 장르적 즐거움과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근데 장르적인 건 사실 제가 한창 그 소설 엄청 많이 읽는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장르적이라고들 흔히 말하는 소설을 많이 읽진 않았는데요. 막상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플롯 같은 걸 안 짜고 즉흥적으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물들이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뭐라도 계속 네, 버려야 뭘 돼. 해야 돼요. 계속 일을 계속 벌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장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재미를 되게 많이 느끼고요. 네.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소설이 저한테는 일기 같기도 한 거라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흥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뭔가 삶을 살면서 떠올랐던 그런 감정들, 어떤 일들,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녹이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어떤 문장이 불의를 참을 수 없다라는 문장이 계속 여기 맴돌아요. 그런 맥락인 것도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 메시지라는 게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은 하겠다라는 느낌을 줘서 그런 느낌이 또 복싱과도 맞닿아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다음 주에 장편이 나오고요. 네, 올해 아마 장편이 그거 포함해서 4권 혹은 5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장편이? 네. 4권 혹은 5권? 혹은 5권? 와. 네, 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편들도 몇 편씩 여러 창구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이고요. 네. 저는 꿈이 스티븐 킹보다 많이 쓰는 게 꿈이라서 네,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융합형 문제라는 이야기가 또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올 설재인 작가님의 장편 소설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싱 선수로서의 꿈도 말씀해 주신다면. 복싱 선수로서의 꿈은 최근에 꾸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프로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프로를 뛴 적은 없었는데 근데 정말 지금부터 저희 관장님 은퇴할 때까지 10년이 남았으니까 10년은 더 할 거거든요, 운동을. 그 안에 데뷔전을 하고 싶습니다. 데뷔전? 네, 데뷔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잘은 못하지만 그 왜 격투기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투지 넘치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잘은 못하는데 손은 많이 나와요. 재미있게 맞는 스타일.
그래서 보시기에 지루하지 않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저의 10년 안의 꿈입니다. 멋진 꿈입니다. 복싱 선수로서 데뷔전을 하고 싶다라는 프로로, 꿈. 네, 프로 데뷔전을 하고 싶습니다. 와, 그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나에게 복싱이랑 땡땡이다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저에게 복싱이란 가장 큰 은인. 은인.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인이고 또 가장 오래 해온 동반자. 동반자. 네, 소중하다. 너무 소중한. 네. 작가님이 복싱을 놓지 않으면 복싱이 작가님을 놓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좋네요. 제발 놓지 말아주세요. 작가님의 복싱 선수로서의 삶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수치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최진영 작가님 만나 뵙고 사인을 받아서 나는 성덕이다, 나는 성공한 덕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을 제가 편집자로 일하면서도 많이 만나는데 모두들 재미있는 운동 하나씩 고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저기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몸은 정말 그냥 종이장,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저도 종이장. 그랬습니다. 구기면 구겨지는 종이장 같아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